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였다. 만약 그날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여름이 오고 축축한 풀 내음과 매미 소리가 고창의 눈부신 황금빛 오후를 가득 채울 때마다 나는 매년 이 말들을 되뇌곤 했다. 하지만 그 해는 모든 것이 유달랐다. 더 뜨거웠고 더 순막갑다. 마치 하늘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폭풍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나옥님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흐릿한 눈으로 멀리 강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여름의 후텁지근한 햇볕 아래 울타리 옆 하초 잎사귀들도 견디지 못하고 속을 빼낸 것처럼 오그라들었다. 할머니는 소매자락으로 이마를 닦고 긴 한숨을 내쉰 뒤 몸을 일으켜 아침부터 널어놓은 마른 장작을 거들어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한 낡은 한옥은 할머니의 반평생 이상을 함께한 곳이었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여러 해 전 할머니는 막내 아들 준호가 바로 저 강물에 발을 헛디뎌 빠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 때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렸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부름이 강물로부터 들려왔다. 희미하게, 외롭게, 영원히 휩쓸려 가기 전 마지막 속삭임처럼. 할머니는 우뚝 멈춰 섰다. 두 발은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린 듯 풀과 자갈이 뒤섞여 느릿하게 흐르는 강물로 이어지는 강둑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르는 소리가 더 급하게 다시 들려왔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할머니는 달렸다. 물을 두려워한 적 없었던 것처럼. 이 강 때문에 막내 아들을 잃은 적 없었던 것처럼. 정말 빨리 달렸다.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강물 표면에 옅은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다. 흙탕물 한가운데서 작은 팔 하나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 할머니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도 근처에 마을 사람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망설일 겨를도 없었다. 할머니는 밀짚 모자를 땅에 내던지고 겉옷을 벗은 뒤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웠다.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다. 할머니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다. 떨리는 두 팔과 약한 두 다리로는 몸을 멀리 밀어낼 힘이 부족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저 작은 몸뚱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는 잔물결 사이에서 일렁이는 옷 조각에 불과했다. 아가야! 가라앉지 마! 가지 마! 내 할머니는 절망 속에서 외쳤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오직 강물이 두 개 부딪히는 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할머니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몇 번이나 숨이 막히고 물에 잠긴 끝에 할머니는 마침내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손이 너무 떨려 놓칠 것만 같았지만 오래전 잠들었던 모성 본능이 격렬하게 되살아났다. 할머니는 끌어당기고 사투를 벌이며 없던 기적과도 같은 힘으로 아이를 둑으로 끌어올렸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꼭 감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흔들었다. 불렀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가슴을 압박하고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마른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내 아이는 강물을 토해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따라 울었다. 저녁이 내렸다. 하늘의 구름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마지막 한 줄기 햇살이 축축한 땅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할머니는 아이를 업고 마을로 이어지는 돌 비탈길을 느릿한 걸음으로 건너갔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는 수근거렸다. 누구지? 웬 애야? 강물에 떠내려왔나? 또 엇보겠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감싼 보자기로 등이 더 굽은 채 걸어갈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생강, 파, 간장, 말린 생선 몇 조각. 할머니는 분주하게 뜨거운 콩나물국 한 그릇을 끓였다. 아이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그저 희미하게 끙끙거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준호가 입었던 낡은 옷을 입히고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후의 비처럼 젖은 눈으로. 늦은 밤. 강에서 불어온 바람에 나무 문이 가볍게 삐걱거렸다. 호롱불이 흔들렸다. 아이가 살며시 눈을 떴다. 당황한 채 낯선 집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손이 뻗어나왔다.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는 듯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닿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떨렸지만 단단했다. 아이는 그 손을 잡았다. 놓지 않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주 작게, 숨결처럼. 엄마. 할머니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저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다. 아이가 그렇게 불러서가 아니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누군가 다시 자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필요로 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을. 다음 날 아침, 옥님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채소를 따거나 마당을 쓰는 대신 할머니는 문지방에 앉아 낡은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깊이 잠든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푸른 기가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옆에는 준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었던 어깨가 해진 옷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이 낯선 아이의 몸에 꼭 맞았다. 할머니는 왜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두 영혼을 묶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는 막 건져 올린 영혼. 할머니가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 아이가 잠에서 깼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앉아 제 몸을 더듬었다. 이야!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머뭇거리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사니? 부모님은 기억나고? 아니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았다.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는 다시 물었다.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서렸지만 억지로 다그치지는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제 이름이 윤은재라는 것만 기억나요. 정적이 집 안을 뒤덮었다. 마당의 매미 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이름의 메아리만 남았다. 윤은재. 아이의 신세처럼 떠내려온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면 보건소에 갔다. 심각한 상처는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아이가 심한 충격을 받아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물었다. 할머니, 이 애를 어쩌실 겁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제가
돌볼 겁니다. 가족이 찾으러 오거나 아이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덧붙였다. 행정기관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네, 너무 빨리 제게서 데려가지만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다.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지날 때 동네 아이들이 따라오며 소리쳤다. 할머니, 개 어디서 주워왔어요? 물귀신 아니에요? 왜 경찰에 신고해서 안 보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은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작은 발걸음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휩쓸려 갈까봐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가게 옆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소리쳤다. 조심해요, 옥님 할머니. 업보는 짊어지기 쉽지 않은 법이요. 할머니는 멈춰 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뱉었다. 나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소. 내가 이 아이를 거두지 않으면 누가 하겠소? 그날 밤 할머니는 가장자리가 해진 얇은 이불을 꿰매고 있었다. 아이는 옆에 앉아 할머니의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을 당겨 올리는 깔끔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실이 한 번씩 지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 없는 상처로 가득한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맞바늘을 내려놓고 호롱불을 껐을 때 아이가 갑자기 기어와 옆에 눕더니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었다. 아이는 첫날 밤처럼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먼저 그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할머니는 흠칫했다. 그러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낮고 따뜻한 자장가처럼 나지막이 하고 대답했다. 아이가 정말 기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바로 그것만으로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고창 온 마을이 불처럼 타오르는 햇살 속에 깨어났다.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막 씨를 뿌린 노란 유채밭을 스치며 축축한 흙내음을 실어 날랐다. 한 늙고 한 어린 두 그림자가 손을 맞잡고 시간이 닳게 한 붉은 흙길을 걸어갔다. 은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고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처음 짓는 미소였다. 그 길은 길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 길이 시작되었다. 핏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때 외로웠던 두 영혼 사이에 맞잡은 손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여름은 매미 소리와 갑작스러운 소나기,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점차 익숙해져가는 한 아이의 발소리 속에서 지나갔다. 은재는 더 이상 처음 며칠처럼 악몽에 시달리며 잠들지 않았다. 과거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것은 없었지만 아이는 옥님 할머니 곁에서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메마르지만 땅처럼 조용하고 다정한 할머니였다. 숨막히게 고요했던 그 낡은 한옥은 이제 매일 아침 마당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발소리와 할머니의 마당 쓰는 빗자루 소리가 뒤섞인 닭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옥님 할머니는 이전보다 한가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허드레시를 거들었다. 점심에는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다. 오후에는 남의 집에 들러 옷 수선을 해주는 일을 했다. 이미 떨리던 손은 더 거칠어지고 검어졌으며 흙먼지와 빨랫물 냄새가 배었다.
밤이면 할머니는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내일 쓸 돈을 맞추기 위해 동전 하나하나를 세었다. 할머니, 오늘 밥 2그릇 먹어도 돼요? 은재가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공부만 잘하면 3그릇도 괜찮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탐탁지 않아 했다. 은재를 데려온 후로 오가는 말이 더 많아졌다.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화를 불러들이네. 근본도 모르는 애를 키우다간 언젠가 큰일 날 거야.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어느 날 이장인 권태환 씨가 근엄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나씨 할머니, 사적인 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걱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아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세요. 그곳엔 선생님도 있고 지원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너무 늙으셨. 할머니는 마지막 그릇을 소쿠리에 내려놓고 손을 옷자락에 닦았다. 이장님, 제가 가난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 배고프게, 마음 시리게는 안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권 이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갔다. 아무도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마을 어귀의 잡화점 주인 아주머니만이 가끔 은재에게 레몬 사탕 하나를 쥐어주거나 할머니에게 쌀 한 포대를 외상으로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작게 속삭였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조용히 해야 하는 법이니까. 옥님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사탕 하나를 마치 보물인 양 옷자락에 소중히 쌌다. 은재는 여전히 착한 아이였다. 책도, 옷도, 격려의 말도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를 도와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채소에 물을 주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새 전기밥솥 사드릴게요. 아이는 쌀을 씻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전기밥솥 필요 없다.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걸로 족하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졌다. 잿빛 구름이 몰려왔다.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마가 따뜻한 정도였지만 곧 의식을 잃고 땀에 흠뻑 젖었다.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따뜻한 수건을 올려주고 구운 나뭇잎을 찧어 붙이고 기름을 데워 아이의 가슴을 문질러 주었다. 한밤중 은재는 헛소리 중에 눈을 뜨고 희미하게 불렀다. 엄마!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할머니의 심장이 조여왔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여기 있다. 안 버린다. 절대. 내 마른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아마도 할머니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서류도 필요 없었다. 핏줄도 필요 없었다. 그저 엄마라는 한마디를 듣고 그 작은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할머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재는 깨어났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눈빛은 덜 멍했다. 옥님 할머니는 부채질을 해주며 미소 지었다. 열이 아주 높았단다. 할머니 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를 껴안고 그 메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 버리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눈가가 시큰했다. 할머니는 아무데도 안 간다. 내가 할머니를 밀어내도. 그렇게 앓고 난 후 은재는 훌쩍 자란 듯했다. 키가 아니라 눈빛과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랬다.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장난은 덜 쳤으며 학교에서 간식이라도 받으면 꼭 싸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왜 안 먹고 가져왔니? 아이가 대답했다. 할머니 맛보시라고요. 할머니는 너무 적게 드세요. 할머니는 웃었지만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그해 추석, 학교에서 군단위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다. 젊은 선생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다. 나씨 할머니 손자가 예선에서 4학년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이제 군 대회만 준비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놀랐다. 제 손자가요? 그 애가. 네,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데 끈기도 있고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밥을 짓고 있는 은재를 바라보았다.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자부심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시험날, 할머니는 낡은 주머니를 다시 꿰매고 그 안에 푼돈과 레몬 사탕 몇 알,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넣어주었다. 내가 몇 등을 하든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다. 은재는 주머니 속 쪽지를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시험 보는 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월말에 학교에서 시상식에 학부모를 초대했다. 운동장에는 깃발이 걸리고 학생들은 줄지어 앉아 있었다. 윤은재 군 전체 1위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자 운동장이 떠나갈 듯했다. 은재는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 심화 수학책 한 권과 작은 트로피였다. 인파 속에서 한 여인이 꿰맨 주머니를 꼭 쥔 채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할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구도 할머니를 위해 박수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이미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재는 트로피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왜 그러니?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저녁 햇살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늙은 두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말로 하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무 괴짝에서 낡은 팔찌에 준호가 남긴 마지막 유품 애를 꺼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은재에게 새 교복 한 벌을 사주었다. 새하얀 셔츠, 다림질이 잘된 바지, 새것 냄새가 나는 모자. 다음 날 아침, 은재가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아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응. 어떻게 새 옷을 사셨어요? 우리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모자를 바로잡아 주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따뜻하면 그걸로 됐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살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부드럽고 맑은 초겨울의 햇살 속에서 할머니를 꽉 껴안았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젖은 옷을 말리려고 불을 피우고 있을 때 은재가 옆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제가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정말 예쁜 옷 사드릴게요. 모자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찢어지지 않은 옷으로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만 찢어지지 않으면 된다. 바람이 툇마루를 스쳐 지나가며 흙내음과 텃밭에서 자라나는 유채 향기를 실어 날랐다. 밤이 내렸다. 그리고 바람 부는 그 집에서 한 사랑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얽매임도 조건도 명분도 없는 사랑이었다. 오직 하나의 부름만이 있었다. 엄마. 그리고 하나의 대답만이 있었다. 엄마 여기 있다. 그해 봄,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 위로 하얀 매화가 점점이 피어났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다. 집 뒤 유채밭은 막꽃이 피어 마치 엄마가 햇볕에 널어놓은 담요처럼 눈부시게 노랗게 빛났다. 낡은 한옥 안에서 옥님 할머니는 아들의 짐을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신 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빛바랜 손수건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삶은 달걀 3개, 직접 볶은 깨소금 1병, 깨끗한 속옷 1벌, 그리고 한지에 쓴 손편지 1통. 힘들면 이 편지를 열어보렴. 엄마가 종이에 옹기를 불어넣었단다. 할머니는 2번 다시 읽어본 뒤 조심스럽게 접어 옷가지 사이에 넣었다. 떨리는 손가락이가 태어난 아들의 살결을 만지듯 편지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은재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 중학교에 합격했다. 기쁜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그리고 바람처럼 차갑게 찾아왔다. 제가 가면 엄마는 어떻게요? 어느 날 밤 아이가 물었다. 엄마에겐 마당도 있고 밭도 있고 저 게으른 고양이도 있잖니.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따르며 웃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엄마는 외로움엔 익숙해. 하지만 내게 미래가 없는 것에는 익숙해질 수가 없단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날 정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온 마을이 알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따라오며 소리쳤다. 은재 형, 서울로 공부하러 간대. 좋겠다. 엄마는 가난한데 공부는 진짜 잘하나 봐. 마을 어른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시장 가를 지나던 한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애. 처음엔 다들 업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복덩이였나 보지. 터미널로 가는 길, 할머니와 은재는 걸어갔다. 차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머니는 천천히 걷고 싶었다. 걸음걸음 길 위에서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밥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 네. 서울은 춥다더라. 외투는 있니? 네, 엄마. 엄마가 옷깃 꿰매주신 거요. 그리고 길 잃지 않게 조심하고. 엄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눈에는 아직 다하지 못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하얀 버스가 시동을 걸고 막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작은 짐을 건넸다. 그 위에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붉은 천 조각을 매달아 주었다. 은재는 버스에 오르려다 말고 돌아서서 할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저 꼭 돌아올게요. 엄마를 여기서 모시고 나갈 거예요. 그 말은 비록 작았지만 고요한 시골 마을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가 아주 가볍게 놓아주었다. 마치 충분한 실과 바람과 사랑으로 묶어둔 연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창 너머로 은재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엄마를 보았다. 손으로 햇볕을 가린 채, 등이 약간 굽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저녁 햇살이 할머니의 그림자를 먼지 자욱한 흙길 위로 길게 늘어뜨렸다. 노란 유채 꽃잎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렸다. 은재의 눈이 흐려졌다. 아이는 손을 들어 흔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밤내로 손을 흔들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은 아이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듯 심장이 죄어오는 가슴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버스는 점점 멀어져 갔다.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는 고창의 저녁 하늘을 가로지르는 옅은 연기처럼 희미한 먼지 자락을 남겼다.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이마를 가린 채. 눈길은 여전히 버스가 오래전에 사라진 먼 허공을 향한 채. 아무도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고독이 있다는 것을. 그 고독은 위로의 말을 필요로 하지도 누가 지켜봐 주길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저 사람의 심장이 더 이상 조여오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한 줄기 바람이 스쳐가며 유채꽃 향기와 축축한 흙내음을 실어왔다. 할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할머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속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다. 불도 지피지 않았다. 그저 문지방에 앉아 유채밭을 바라볼 뿐이었다. 호롱불이 가물거렸다. 고양이가 배고프다 울었지만 할머니는 꾸짖지도 않았다. 한옥은 문득 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고요하고 싸늘하고 외롭게. 하지만 이번의 고독은 예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 고독이 더 큰 무언가, 즉 하나의 약속을 위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할머니는 서울에서 온 첫 편지를 받았다. 삐뚤빼뚤하지만 줄을 맞춘 손 글씨였다. 엄마. 학교가 아주 커요. 반에 친구들도 많아요.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온 친구도 있어요.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엄마가 해준 밥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다 먹으려고 노력해요. 밤에는 4명이 같이 자는 방에서 자요. 제가 제일 어려요. 근데 제가 엄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다 내 엄마 정말 멋지시다 라고 했어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사랑해요. 편지 귀퉁이에는 작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추신, 엄마가 써준 편지는 아직 안 열어봤어요. 정말 힘들 때까지 아껴두려고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매일 할머니는 더 느리게, 하지만 더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채소를 더 심었다. 노란 유채가 줄지어 자라기 시작했다. 뜰의 닭도 늘어났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는 매일 아침 불이 지펴졌다. 밤이면 할머니는 옷을 꿰맸다. 은재가 자주 입던 낡은 옷깃을 다시 꿰맸다. 내가 돌아오면 엄마가 주머니도 달아줄게. 집 안에 듣는 이가 없음에도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몇몇은 안부를 묻기도 했다. 나씨 할머니, 서울 간 애는 공부 잘해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 애는 제 심장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절풍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는 낡은 나무 괴짝을 열어 가장자리가 해진 갈색 손수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을 빨아서 툇마루에 널고 저녁 햇살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오직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준비하고 있었다. 가난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움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을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한때 찢어졌던 온 마음을 다해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강물에 떠내려왔던 그 아이는 굳건한 두 발과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심장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3월 말의 서울, 겨울에 남은 추위와 초봄의 시원한 숨결이 교차하는 환절기였다. 길가에 막 도달한 새싹들은 마치 은재가 두 번 다시 자신을 희롱하지 않을 거라는 하늘에 대한 믿음만으로 대도시 한복판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처럼 매캐한 매연에 맞서려는 듯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4층 복도 구석, 은재는 싱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옷걸이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에서 살았다. 내일 아침, 그는 해보다 먼저 일어났다. 먼저 서빙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달려가 지하철역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점심에는 값싼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홍대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렸다. 주말에 누군가 기숙사 당직을 빼달라고 하면 그가 자원해서 대신했다.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식사를 면제받고 가끔은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빵 몇 봉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버는 돈 한 푼 한 푼이 모두 의미 있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자신이 먹지도 못할 유채나물 김치를 담그기 위해 매일 아침 부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매주 주말, 그는 학교 정문 근처 우체국에 갔다. 편지를 붙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우체국 여직원은 그의 얼굴을 너무 잘 알아서 은재의 모습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또 고창 마을에서 온 편지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갈색 잉크로 가늘지만 단정하게 쓰인 크림색 한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엄마가 유채를 심었단다. 올해는 봄이 좀 더 일찍 오려나 보다. 내가 돌아오면 유채 김치 담가주마. 글씨는 기억 속에 남은 햇살 냄새 같았다. 은재는 편지를 바로 읽지 않았다. 그는 항상 밤까지 아껴두었다가 방 안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비로소 책상 스탠드를 켜고 물주전자 옆에 편지 봉투를 놓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세상을 열듯 펼쳐보았다. 어느 날 밤, 역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을 때 긴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윤은재? 그는 돌아보며 경계하며 말했다. 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남자는 옅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생전 처음으로 은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조용히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는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친모의 이름, 그의 이름,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고 언젠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 내 엄마가 거짓말을 했더군. 처음 3년 동안은 널 계속 찾았다. 그러다 사는 게 바빠서.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더 알고 싶으면 날 찾아오너라. 어쨌든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눴으니까. 그리고 그는 갔다. 강요하지 않았다. 책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그날 밤 내내
그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혔다. 은재는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한지 편지 봉투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가만히 만져보았다. 종이에서는 엄마의 옷자락에서 나던 것 같은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엄마에게 답장을 썼다. 엄마, 제 친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DNA 검사 결과도, 사진도, 명함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엄마는 마음이 아프실까요? 편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붙여졌다. 그는 거의 2주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익숙한 한지 봉투가 다시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그곳이 집이라 느껴진다면 머무르렴. 하지만 엄마에겐 너 하나뿐이란다. 그는 읽고 또 읽었다. 심장이 한 박자 한 박자 조여드는 것 같다. 책망도 없었다. 붙잡음도 없었다. 단 한 문장에 그것만으로도 그를 위태로운 인생의 흐름 속에서 붙잡아 주었던 뿌리로 되돌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방구석에서 은재는 그 남자의 명함을 꺼내 라이터로 불태웠다. 종이는 돌돌 말리며 검은 재로 타버렸다. 그는 지갑을 꺼내 열었다. 지갑 안에는 낡은 한지 조각 하나가 있었다. 엄마가 처음 보냈던 편지의 첫 부분으로 그가 마을을 떠나던 날에 비해 젖어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착하게만 살아준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은재는 그 종이 조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접었다. 가장 작은 칸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듯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서울의 지붕들 위로 새벽이 밝아올 때 은재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버려진 아이로서도 아니고 없던 남자의 아들로서도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한 아들로서. 고창의 봄은 도시보다 항상 늦게 왔다. 하지만 그의 유채꽃은 일찍 피었다. 옥님 할머니네 텃밭 뒤의 유채 이랑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태양이 꽃잎 하나하나에 제 흔적을 새겨 넣은 듯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옛 습관을 지켰다. 아침 일찍 밭에 나가고 점심에 불을 지피고 오후에는 옷을 꿰매고 저녁에는 문가에 앉아 아들의 낡은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서울에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종이 가장자리가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한 번은 편지에 은재가 이렇게 썼다. 엄마, 지난주에 해석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별로 슬프진 않아요. 인생도 가끔은 2차 함수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터졌다. 눈가를 따라 구르듯 자글자글하고 희미한 미소였다. 할머니는 언젠가 은재가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대로 어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키가 크고 더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출신에 대해, 핏줄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할머니는 아들이 떠날까봐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가 두려웠던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같은 피를 나눈 두 엄마라는 단어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들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편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더 떨렸다. 언어는 머뭇거리는 듯 솔직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것 같다.
할머니는 다 읽고 그저 오후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도 지피지 않고 닭에게 모이도 주지 않고 유채에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호롱불을 켜고 한지를 꺼내 먹을 갈아 한 줄을 썼다. 단 한 줄. 그곳이 집이라 느껴진다면 머무르렴. 하지만 엄마에겐 너 하나뿐이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편지를 접어 직접 풀로 봉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서울에서 은재는 여전히 학교에 가고 일을 했지만 얼굴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룸메이트에게 하지 않았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혼자 뒤척이며 고창 마을의 부엌 한 구석에 있던 작은 돗자리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를 청소하다가 그는 우연히 옷장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가 학교에 가던 날 엄마가 짐과 함께 싸주며 말했던 나무 상자였다. 힘들 때 열어보렴.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 작은 소금 주머니 하나, 그리고 3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종이에는 할머니가 이렇게 썼다. 힘들 땐 소금 냄새를 맡으렴. 내가 눈물 속에서 태어났지만 웃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추울 땐 이 손수건을 쓰렴. 엄마가 지금 널 안아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면 엄마가 첫날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보렴. 내가 착하게만 살아준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은재는 소리 내어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저 조용히 울었다. 마치 엄마가 살아온 방식처럼. 시끄럽지 않고 요구하지 않지만 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곁에 있어주는. 그때부터 매일 밤 그는 보내지는 않더라도 엄마를 위한 작은 한지 조각에 몇 줄의 일기를 접었었다. 오늘 손님에게 국수 그릇을 엎었어요. 주인이 혼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해석학 시험 통과했어요. 시험장을 나오면서 마치 마을에 있을 때처럼 공기를 마시려고 거의 3km를 걸었어요. 그의 피었던 유채꽃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누군가 와서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한 달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기숙사 문 아래에 서서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 시계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다. 은재는 오래된 시계를 보았다. 여전히 가고 있었지만 바늘은 느리게 움직였다. 마치 그때의 그의 심장처럼. 멈추지 않고 뛰지만 한 박자 한 박자의 갈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받았지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다. 기억의 일부로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방에 돌아온 은재는 낡은 손수건을 꺼내 빨았다. 창틀에 걸었다. 저녁 햇살이 비쳐 천 조각이 밝게 빛났다. 마치 고창의 마지막 햇살처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바람에 날리는 손수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엄마의 번호로 보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돌아갈게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며칠 후 옥님 할머니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당을 다시 쓸고 이불을 다시 빨고 은재의 낡은 옷 하나하나를 햇볕에 말렸다. 그녀는 심지어 냄비를 꺼내 유채나물 김치를 절이고 생강 한 조각, 고추 한 올까지 정성껏 썰었다. 저녁바람이 유채밭을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마을 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옛날 흠뻑 젖고 말없이 자신의 팔에 안겨 돌아왔던 그 아이가 있던 곳을. 그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아들이 사랑으로 자신을 선택했다면 그 끈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대학교 4학년, 은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이었다. 말이 많아서도 만점을 받아서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일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한 학술 애플리케이션에 농촌 학생들이 무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애은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톱10에 들었다. 그 후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 AI 교육 제품 시리즈가 이어졌다. 그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온 대규모 투자 펀드의 주목을 받았다. 졸업 후 불과 2년 만에 윤은재라는 이름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CEO라는 수식어와 함께 기술 전문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기사들을 가장 적게 읽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전히 도시락을 먹었다. 여전히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하얀 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지갑에는 대학 1학년 때 엄마가 보낸 한지 조각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이제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는 지칠 때마다 여전히 그것을 읽었다. 삶은 프로그래밍처럼 흘러갔다.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했다. 하지만 어떤 감정도 없었다. 은재는 고창에서 걸려온 전화를 놓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엄마가 남긴 메시지는 간단했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다. 정말 기뻤단다. 밥 잘 챙겨 먹어라. 김치 좀 시외버스로 보냈다. 내일 오후쯤 도착할 게다. 하지만 그는 회의로 바빴다.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로 바빴다. 주주총회로 바빴다. 다음 AI 제품 아이디어 구상으로 바빴다. 그는 너무 바빠서. 엄마는 절대 말이 많은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3번이나 메시지를 남겼다면 그것은 그녀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초여름의 어느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은재가 설립한 기술회사의 본사인 글래스원 빌딩 1층, 낡은 한복을 입은 한 할머니가 밥통을 든 가방을 안고 처마 밑에 비를 피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물었다. 은재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 제가 걔 엄마입니다. 젊은 경비원은 머뭇거렸다.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이 밥 좀 전해주려고. 올해 유채나물이 아주 맛있게 됐거든. 그녀는 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다. 밥통 뚜껑에는 여전히 손글씨 쪽지가 붙어 있었다. 따뜻할 때 먹으렴. 속 따뜻하라고 생강 좀 넣었다. 하지만 경비원은 그저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주주총회 중입니다. 외부인은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망도 없었다. 그저 밥통을 계단에 내려놓고 몸을 돌려 떠났다. 비는 세차게 쏟아졌다. 할머니는 우산이 없었다. 백발이 물에 젖어 도저히 풀 수 없는 기억의 실타래처럼 엉켰다. 구분등이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은재는 늦게 돌아왔다. 밥통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한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어머니라고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전해주셨습니다. 남기신 말씀은 없고 그저 따뜻할 때 드시라고만 하셨습니다. 은재는 밥통을 열었다. 유채나물, 기억 속의 노란색, 생강의 매운맛, 마늘의 향긋함, 마치 서울로 오기 전날 밤 엄마가 그를 오래도록 껴안으며 당부했던 말과 똑같았다. 밥 거르지 마라. 배고파진 뒤에야 엄마 생각하지 말고. 은재는 바로 먹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보도했다. 글래스원의 젊은 CEO 윤은재, 통합 AI 교육 제품 출시 기념식에서 연설 예정의 전국 생중계. 행사는 강남구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300명 이상이 참석했고 수십 개의 방송사가 생중계했다. 은재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늘 그랬듯 세련되고 단정하고 냉철했다. 하지만 기술과 미래에 대한 연설 도중 그는 갑자기 멈췄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비췄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침묵의 순간. 그리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저는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7살 때 한 여성분이 목숨을 걸고 강물에 뛰어드셨습니다. 의사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핏줄처럼 저를 사랑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했기 때문입니다. 객석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녀가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은재는 바로 알아보았다. 인파 속에서 그 눈빛은 여전했다. 그 옛날 시외버스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그 눈빛이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았던 그 눈빛이었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인파 속에서 어머니를 껴안으러 달려가는 아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옥님 할머니는 눈부신 무대 조명 앞에서 머뭇거렸다. 맨 뒷줄에서 그녀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손은 조명에 익숙하지 않고 박수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 떨렸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에는 익숙했다. 자신이 한때 팔에 안고 매일 밤 이불을 덮어주고 서울로 가던 해의 배낭에 옷을 접어 넣어주었던 그 모습. 홀 전체가 둘로 나뉜 듯했다. 한쪽은 기술과 명예, 이성의 후광. 다른 한쪽은 낡고 해진 한복에 밑창이 다른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마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그마한 할머니의 모습. 그녀가 무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은재는 몸을 숙여 손을 내밀었다. 엄마! 이리 올라오세요. 저와 함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끌어올렸다. 무대 위 조명 아래서 두 모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포옹은 모든 사람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들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여기자가 소리내어 울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속삭였다. 정말 저분이 어머니라고. 한 행사 관계자가 목이 메어 말했다. 효과도 필요 없고 배경음악도 필요 없네요. 저 할머니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어떤 홍보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행사가 끝났다. 언론은 일제히 CEO 윤은재, 핏줄 아닌 어머니를 기술 무대 한가운데서 껴안다 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즉시 퍼져나갔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빗발쳤다. 자신이 살기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던 사람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도 집에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다. 저들을 보니 그냥 눈물만 난다. 그날 저녁, 은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강변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계란말이 하나를 시켰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낯설어했다. 여긴 사람이 정말 많구나. 엄마는 내가 더 좋은 데서 먹는 줄 알았지. 은재는 웃었다. 오늘은 옛날처럼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엄마가 만든 유채나물 김치다. 서울에 맛있는 거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가져왔다. 내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거 보고 내가 아직 집 냄새를 기억할 것 같아서. 그는 김치통을 받아 열고 한 조각을 먹었다. 짜고 매운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그런데 왜 이리도 달콤한 걸까? 전화 놓쳐서 죄송해요. 여기까지 혼자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책망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돌아왔잖니. 그걸로 됐다. 그날 밤 고창으로 돌아가는 시외버스에서 두 모자는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은재는 휴대폰을 꺼냈다.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메모를 쓰기 위해서였다. 나는 수천 개의 조명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떤 조명도 엄마의 부엌에 있던 호롱불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때로는 아주 멀리 가봐야 깨닫게 된다. 뿌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고창은 안개가 자욱했다. 바람이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유채 일랑들을 스쳐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옥님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매번과 달리 그녀 옆에는 키가 크고 하얀 셔츠에 안경을 쓴 남자가 있었다. 누군가 알아봤다. 혹시 예전 그 애 아니야? 세상에, 진짜 돌아왔네. 서울에서 일하면서 고향을 안 잊었나 봐? 나씨 할머니 정말 좋으시겠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은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말했잖소. 돌아올 거라고. 굳건한 두 발과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며칠 후 할머니는 한 방송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저희는 할머니와 은재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핏줄은 없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접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채밭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한 줄을 썼다. 아이가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부터 엄마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양평에서의 첫 가을은 아직 붙이지 않은 손편지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날씨는 쌀쌀해졌고 나뭇잎은 색이 바래기 시작했으며 강가의 작은 집 정원에는 옥님 할머니가 직접 심은 유채 일황들이 가지런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유채꽃 향기가 흙과 물내음에 섞여 은재가 도시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던 공기를 만들어냈다. 새 집은 크지 않았다. 회색 기와지붕을 얹은 단층 집으로 현관을 따라 보라색 꽃덩굴이 자라고 두 모자가 매일 오후에 앉는 나무 벤치가 있었다. 여기서 뒤편의 작은 강에 북한강의 한 지류에 이 황혼 아래 고요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끄럽지도 거세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늙은 어머니처럼 묵묵하고 끈질기게. 은재는 이 집을 회사 돈이 아닌 첫 개인 저축으로 샀다. 성공의 세계와 평온의 세계를 분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가 펜트하우스에 사는 건 원치 않아요. 엄마에게 정원이 있고 채소가 있고 바람이 그리고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에게 생강대추차 한 잔을 따라주고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릴 뿐이었다. 그때 할머니의 표정은 만족스러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행복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유채 일황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은재는 서울의 한 공증 사무실에 가서 노란 들판 재단 설립 결정서에 서명했다. 이 재단은 고아, 버려진 아이들, 예전에 자신처럼 떠도는 아이들을 지원할 것이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거처, 심리치료,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까지도. 그는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않았다. 재단의 로고는 그저 소박한 유채꽃밭이었다.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기 위해 말리던 햇살 같았고 위태로운 세월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기억과도 같았다. 개소식에서 옥님 할머니는 옅은 차색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재단이 처음으로 입양한 6살배기 여자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재가 연설을 마치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기회를 받았던 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낳아주지 않았지만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요. 옥님 할머니가 다가와 여자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란다. 객석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선 재단뿐만 아니라 명분도 핏줄도 없지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낸 한 어머니인 그녀를 위한 박수였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옥님 할머니는 부엌을 정리하고 옛 남편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 걸었고 그녀가 옛날에 아들을 잃었던 이유이기도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달걀을 삶고 미역국을 끓이고 두부 몇 조각을 부쳤다. 그녀의 삶의 방식처럼 소박했다. 은재는 남자 한복을 입고 처음으로 진짜 아들처럼 향을 피웠다. 할머니는 그가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죽은 남편의 영혼이 미소 짓는 것을 본 것 같다. 그 또한 그녀가 다시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번에는 아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늦게 두 모자가 현관의 나무 벤치에 앉아 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은재는 지갑에서 낡고 구겨진 한지 조각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펼쳐 큰 소리로 읽었다. 내가 착하게만 살아준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낳지 않았지만 내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났단다. 그리고 그 순간 부드러운 달빛 아래 조용히 자라나는 유채밭 옆 더 이상 홍수 없는 평온한 강가에서 상실을 겪고 잊혔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히 서로를 찾았다. 한 사람은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다. 한 사람은 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시간은 집 앞의 강물처럼 흘러갔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유채꽃의 계절이 계속되었다. 초봄의 새싹에서 여름의 두글 노랗게 물들인 만개한 꽃으로 그리고 늦가을의 시든 빛으로 변해 겨울이 올 때마다 텅 빈 들판을 남겼다. 하지만 옥님 할머니와 은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느낌이 없었다. 이제 매일매일이 온전한 하루였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은재는 차를 끓이고 책을 읽고 재단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어머니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거나 그저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할머니였다. 한 끼 식사에 정성을 다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인내하며 마치 인생의 모든 비바람이 마음속 조용한 자장가로 녹아내린 듯 다정했다. 연말의 어느 오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옥님 할머니는 현관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은재는 이상하게 여겨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다. 어깨가 해진 작은 스웨터, 실이 풀린 나무 단추, 빛바랜 손수건, 이제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새겨진 플라스틱 병뚜껑. 모두가 기억이었다. 할머니가 수년 동안 조용히 간직해온 삶의 조각들이었다. 엄마는 이걸 간직하며 내가 아직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걸 되새겼단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은재는 말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다음 날 그들은 함께 고창으로 돌아갔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옛 한옥은 이제 수리되었지만 나무 문과 낡은 툇마루는 그대로였다. 마당에는 옛날의 그 유채 일황들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각자 미소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나씨 할머니, 그 애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됐네요. 그 애가 마을에 돌아오니 온 마을이 다 기쁜 것 같소. 올해 유채꽃은 참 맛있겠네요. 그렇죠? 은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의심받던 아이도 멀게만 느껴지던 CEO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아이가 이름과 마음, 그리고 감사함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 마을의 일부였다. 일주일 후, 은재는 마을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다. 노란 들판 재단 고창 지부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다. 테이프 커팅도 거창한 연설도 없었다. 그저 소박한 글귀가 적힌 나무 현판 하나뿐이었다. 이곳에서 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옥님 할머니는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비 온 뒤의 유채밭처럼 평온함이 비쳤다. 어머니의 생신 바로 그날, 76번째 생신의 은재는 작은 선물을 드렸다. 황혼 아래 반짝이는 강물 사진이 표지인 사진첩이었다. 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가 대학 시절 내내 어머니에게 썼지만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이 있었다. 엄마, 오늘 배고팠지만 엄마 말씀 기억해서 다 먹었어요. 서울에서 비를 맞으니 우리 집 아궁이 불이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읽으며 감동으로 손을 떨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착하게만 살아준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은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옛날의 아이처럼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착하게 살겠다고. 엄마가 주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 밤, 두 모자는 함께 현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과 말없는 자장가처럼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달은 밝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충분했다. 온전했다. 평온했다. 황금빛 들판의 햇살 아래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의 심장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강물 한가운데서 길 잃었던 그 아이는 마침내 집이라 부를 곳을 찾았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사람은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가족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윤은재와 나옥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